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머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교사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권 추락 현장 어디까지 가 있는지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확인해 봅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머니에서는요. 은퇴 후 귀농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준비 사항과 또 알짜 정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의 이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까지 침범을 해서요.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68세 A씨를 검거했는데요.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아닌 것은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가해자는 급발진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사고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9시 27분쯤 발생을 했는데요.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을 빠져나온 이 가해 차량은 일방 통행인 이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서 도로에 있던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한 후에 이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고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이후에도 100m가량을 더 이동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역주행한 거리만 약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고요.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4명이 다쳤다고 그러죠 아마? 네. 거의 테러에 준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 급발진을 주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A씨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이 당시에 마약류 등의 약물을 투약했던 것은 아닌지 또 졸음운전을 했던 것은 아닌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이 가해 차량 운전자 역시나 통증을 호소해서요. 함께 동승하고 있던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가해자 주장처럼 급발진이 아니라 이 운전자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자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운전자 진술뿐만 아니라 CCTV나 블랙박스, 또 이 목격자 진술 등 다각도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숨진 9명이 모두 30대에서 50대 남성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일 텐데 9 가정이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어제 이 뉴스 들으면서 이게 실화야? 이거 외신 아니야?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이고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또 다치신 분들 쾌차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최근 헬스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이 안타까운 억울한 20대 남성이 결국 무혐의로 이 불이권 종결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강압 수사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속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 이 사건을 수사했던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내 자녀도 비슷한 부당사를 받았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강압 수사로 인해서
통해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화성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요. 작년에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수사관이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할머니를 성추행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갔다라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로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에 우리 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무고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 일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다 이렇게 글쓴이는 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불이건 종결 처리를 했고요. 20대 남성을 억울하게 신고한 이 50대 여성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이번 수사를 맡은 화성 동탄경찰서 그리고 수사팀에 대해서 이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가 확인이 되면요, 이거 네.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이렇게 누명을 쓴 사람은 주변에서 수군거린다고, 야, 쟤 그랬던 사람이래. 평생 그게 주원 글씨가 되거든요. 네. 아, 이거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이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오르는 것 아니야? 라고 씨름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과 관리비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이 정보통신 이 공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등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라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1년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마련된 조치인데요. 문제는 이 기능이 없는, 이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이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라도 그 전문가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래가지고 네. 아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자 한 명씩 더 해야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건비 더 들 거 아니에요, 또. 그렇습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요. 13,170여 개 단지의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환산해 보면 단지당 연간 이 76만 원이 더 부과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천억 원 이상이다라고 보고요. 이 반대 서명을 취합해서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부 역시나 이 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넓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이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좀 더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뭘 말 나온 다음에 무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요. 수렴한 다음에 말을 해야지. 뭘 하면 맨날 먼저 질러놓고 그 다음에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네. 간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요. 이 서울의 동작대교에 설치된 한 엘리베이터가 웨딩 촬영의 명소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공시설을요, 마치 개인의 스튜디오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민들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결국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사진 명소다. 여기가 뭔가 특별한 게 있긴 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뷰가요, 정말 멋집니다. 어. 이 동작대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진 찍을 경우에는 석양이 비치는 한강을 배경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여의도 야경까지 배경으로 해서 멋진 웨딩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장소가 유명해지자 이제 이곳에 있는 이 엘리베이터를 미리 잡아두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 작가들로부터 아니 우리 촬영해야 되니까 계단 이용하세요. 이런 말을 들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시민들 불편을 정말 많이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는 엘리베이터를 붙잡아두지 마세요라는 안내문까지 붙었고요. 현장 계도도 강화된 상태입니다. 아니 자기들 사진 찍겠다고 계단 이용하세요. 이건 너무 간 거죠. 그건 아니죠. 예. 네. 근데 멋있긴 멋있겠는데. 예. 사진이 잘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건 안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ow.
자,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만 봐도 환갑잔치하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는 정도로 보여져요. 그렇죠. 요즘에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쟤는 뭐냐. 근데 거의 60은 청춘이에요, 요즘에. 맞습니다.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만큼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다. 당찬 각오로 열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또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둑알을 튕기며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과연 어떤 현장일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시니어들은 진짜 행복한 하루를 보냈을까요? 그 배꼽 빠지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출발! 안녕하세요. 예쁘다가만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는 프로젝트가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시니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준다. 과연 어떤 현장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오세요. 현장은 막바지 행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시니어들도 속속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행사를 즐기러 온 시니어들의 표정에서 왜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걸까요? 지역 예선 거쳐가지고 오늘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요. 결승이 돼서 1등 해가지고 결승 올라간 사람이 두 분이 계세요. 결승전에 또 잠깐 사람들 응원해 주려고. 웃고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승패가 갈리는 경기라고요? 사람이 되게 많이 왔는데요, 여기? 저거 봐, 어머. 돌아온 알까기? 알까기를 한다고요? 이 행사의 정체는 바로 알까기 대회. 그런데 왜 꼭 시니어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사실 2023년 기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를 차지, 국민 5명 중 1명이 시니어일 정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대 수명 또한 점점 늘어나 100세 시대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은 모두의 숙제인 셈. 오늘 행사 또한 주로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한 협동조합이 한국방송코미디언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늘 시니어들과 함께하다 보니 평소에도 시니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네, 우리는 시니어 분들에게 잃어버린 웃음을 찾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이름이 보면요, 돌아온 알까기라고 돼 있거든요.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위험 요소가 있어서 네. 알까기는 앉아서 손가락으로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행사여서 한 종목에서 알까기를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 다치지 네. 않으니까 네. 다 고려를 해서 네. 이제 이걸 하신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니어 분들에게 웃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 프로젝트로 알까기 행사를 마련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인생 이모작에서 웃을 수 있는 알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4월 13일 전주, 4월 28일 광주라니까. 5월 5일은 울산, 5월 10일 창원. 사실 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대회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무려 지난 2달여간 전국 총 8개 지역에서 열띤 예선전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바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대망의 결승전. 마침내 지난 2달여의 알까기 대회,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인데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본선 대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총 상금 1억 원을 걸고 시작한 돌아온 알까기 그 대망의 서울 왕중왕전 지금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아니 근데 참가자들 의상이 좀 독특한데요. 오늘의 행사 포인트가 바로 승부도 승부지만 나의 목표는 시니어들을 웃기고 말겠노라.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죠? 제가 미녀와 야수 중에서 제가 미녀로 컨셉이 정해져가지고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 양반 만화님 그 컨셉이라 하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요. 왕족 의상인데 아주 잘 어울리고 잘 맞습니다. 우승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서울 본선의 첫 경기 4강전이 시작됐는데요. 이보다 더 신중하게 바둑알을 한 땀 한 땀 튕길 순 없다. 역시 지역 예선 1위 고수들답게 엎치락 뒤치락 쉽사리 승부가 나지 않았는데요. 한시도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명승부는 그야말로 네버엔딩. 아니 알까기 경기가 원래 이렇게 박진감이 넘쳤나? 새삼 놀랍더라고요. 4강전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 저는 이제 예선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번 조금 참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 나갈 때 어떤 결격 사유 같은 건 없나요? 뭐 다행히도 없습니다. 네. 혹시 민 형사상 책임질 어떤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예. 없고? 예, 그랬으면 예. 여기 못 있겠죠? 일단 대국에 예. 특별 이벤트 대국이 또 있어요. 예. 대결하는 게. 네. 뭐 거기나도 잘하면은 내가 2만 원 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네. 방송 코미디언 협회 맞아요. 회장인데 그럼 회장이니까 네. 20 주세요. 그래요? 뭐야 내가 뭐에 자꾸 흘려가지고. 연습만이 살길. 이벤트 번외 경기의 성공적인 데뷔를 위해 알까기 맹연습에 돌입했는데요. 쉽지 않네요. 지금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거의 지금 마음만큼은 알까기 우승자보다 더 큰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한번 대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가자! 아니 면봉 뭔데? 왠지 이걸로 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역시나 제 촉은 정확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참여하게 된 이벤트 번외 경기는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바둑알을 튕겨내야 하는 이색 방식이었는데요. 준결승 진출에 실패한 참가자들을 위해 마련된 깜짝 이벤트로 도구를 이용해 개그맨들과의 한판 이색 알까기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경기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런 신기한 알까기 경기 다들 난생 처음 보시죠? 드디어 기다리던 제 차례. 행사 취지에 맞게 저만의 스타일링을 완성했는데요. 오늘 알까기의 우승은 바로 나! 요시! 저의 대결 상대는 바로 여음을 들었다 놨다 개그맨 정승환. 도구는 빵과 효자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이색 도구들로 알까기 대결이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 공격부터 명중! 반면에 소심한 효자손의 소심한 공격, 물론 실패! 초반 기세를 몰아 계속해서 공격, 성공! 또 성공! 제 실력에 지켜보는 관객들도 깜짝 놀라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걸로! 궁지에 몰린 효자손, 마지막 공격까지 실패하며 제가 퍼펙트하게 이겼다는 거. 앞으론 저를 알까기 여왕이라 불러주세요. 웃음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는 산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산소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들 웃음 없으면 죽습니다. 웃음도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은 장수입니다. 매일 웃으면 장수하실 수 있어요. 웃는 데라는 거는 인간의 특권입니다. 인간만 웃을 수 있습니다. 알까기 대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 찾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바탕 웃음 충전 제대로 하고 이제 다시 준결승전이 시작됐는데요. 공격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알까기 고수들의 찐 대결.
결승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는데요. 준결승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로 정말 순식간에 후끈 달아오른 경기장. MC도 참가자도 응원하는 사람도 다들 경기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이었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조합원 리그의 우승자를 가릴 차례. 역시 결승전은 명불허전. 쉴 새 없이 치열한 공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드디어 우승자 결정 축하드려요. 이번엔 시니어와 함께하는 돌아온 알까기 데미를 장식할 일반인 리그 결승전.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바둑알 튕기기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어느새 남은 흑과 백은 단 하나씩. 한 번의 공격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는 1대1 운명의 스코어에 맞닥뜨렸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우승자까지 결정 축하드려요. 이렇게 무려 2달여 동안 전국의 시니어들을 뚫었다 놨다 활짝 웃게 만들었던 알까기 대회도 어느덧 끝이 났는데요. 대한민국에 계신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꿈을 이제 주신 대회를 개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1등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주 기분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회원들과 일반인들이 재미있게 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모두한테 웃음을 주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시니어분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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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복이 와요란 말처럼 웃으면 건강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시니어에 의한, 시니어를 위한 돌아온 알까기. 정말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바둑알을 튕기며 웃음꽃이 활짝 만개했던 오늘처럼 앞으로도 매 순간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봅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무너진 교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겁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 영상 다시 보시면 또 한 번 깜짝 놀라실 텐데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리고 이런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그래 감옥이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초등학교 3학년인 A군 무단 이탈을 가로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감옥에나 가라고 소리치고 욕설과 함께 뺨을 5차례나 더 때렸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의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도 뉴스를 접하고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이잖아요. 네. 그 나이 때 저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교감 선생님 뺨까지 때리니까 좀 충격적이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침을 뱉고요. 네, 특히나 작년에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서희처 사건이 대표적이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무너진 교권 현실이 좀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은커녕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 바로 공개할게요. 무너진 교권, 교사 폭행입니다.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제 라떼는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저게 진짜 현실이야?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정도입니다.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이 학생 측 적반하장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모친이 학교를 찾아왔는데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한테 사과를 할 것 같았는데 사과는커녕 이 담임 선생님을 이 모친이 폭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가 부당하게 지도했고 우리 아이만 차별했고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이 엄마가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결국 학교에서는 이 A군에 대해서 열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리고요. 또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감 선생님을 때렸던 A군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간 A군을 붙잡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디서 바꿨어? 가도 되는 자전거야? 물어보는 거야. 내 거라니까. 내가 사람을 참교육하는 방법을 저 아이는 무조건 반말이군요. 그러니까요. A군은 이 훔친 자전거가 자신의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고요. 촬영하는 사람에게 참교육을 해야 한다며 폭언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A군은 어머니에게 맞았다. 아침밥도 주지 않아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호소한 아이의 말이 진짜인지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선생님 폭행을 한 사건 이후에 어머니의 대처도 그렇고요. 지금 영상을 봐도 그렇고 아이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불구하고 이전에 학교에서 7번이나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3차례가량 학교를 옮긴 건데 이전에도요.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저럴 정도면 다른 친구, 동료 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했겠는가. 그렇죠. 네. 그리고 7번을 학교를 옮겼으면 그 옮기는 동안에 그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학교만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치료를 받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아이한테는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고요. 아까 자전거 절취하는 사건도 있고요. 또 우리 모친이 또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또 의심 발언도 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의 정신 상태나 행동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하게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꾸준하게 이 부모님에게 이 아이에 대한 어떤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호소했지만 이 모친이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자체든지 학교에서든지 이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도요. 법정 대리인이 학부모잖아요. 이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아이한테 어떤 진단을 받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사실 강제 전학이 가장 중한 처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치료가 되지 않은 채로 학교만 옮기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현실과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교사 아내를 둔 남편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남편 B 씨에 따르면요, 6학년인 C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에 1시간씩 이 특수반 수업을 들으면서 상담 교육을 받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아내가 C군에게 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은 붓고 코피가 났고요. 팔다리는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입은 찢어진 채로 팔 깁스까지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머리와 목, 허리 통증까지 호소한 이 교사는요. 폭행으로 인해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고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남학생이라고 해도 초등학생인데 네. 팔에 뭐 눈에 멍이 들 정도로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6학년이었는데 신체 발육 상태가 좀 남달랐다고 해요. 키가 160cm고 몸무게가 7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인데 웬만한 성인에 비할 정도였는데 네. 무슨 상황이고 아이가 선생님을 폭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노 조절 장애 등으로 이 상담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돼서 교사가 상담을 받으러 가라 했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싫어요. 저 체육 교육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당시 아이를 설득을 해서 겨우 상담실 쪽으로 돌려보냈는데 아이가 거기 가기도 전에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애들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이 교사의 책상에 놓여있던 책을 선생님한테 집어던졌고요. 그러다 선생님이 너 어디 선생님한테 책을 던지냐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욕설을 하면서 그럼 때려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해 교사의 진술에 따르면요. 아이가 이 교사의 허리를 붙잡아서 아예 몸을 들었고요. 반대쪽 바닥으로 내리 꽂아서 자신의 몸이 붕 뜨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다른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차례에서 30차례가량 계속 이 선생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다른 제자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학생에게, 제자에게. 네. 그러니 그 수치심이나 무력감 같은 거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아이죠. 시군 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아이가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을 써달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교사가 우리 아이만 차별하고 혼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아니 했다고 이런 합니다. 사건 뒤에는 늘 이런 부모들이 있구먼요. 네. 이 피해 교사 남편의 말에 따르면요.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소리에 민감한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냐. 또 혹시 싸움을 말리다가 그랬던 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시구는 평소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이런 말도 선생님께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를 때리는 걸 말렸을 뿐인데 아동학대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커지니까 뒤늦게 결국 이 A군의 부모는 선생님께 사과를 했고요. 사과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 해당 교사의 번호를 좀 늦게 받아서 우리가 사과가 좀 늦어진 것이다.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학교에서는요. 하루 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 학생이 C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전학이에요? 네. 야, 전학 가서 또 그럴 것 같은데. 네. 아까 교감 선생님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아동학대라는 이야기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들한테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피해를 당한 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게 사실 교사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말이죠. 좀 협박성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내 선생님이 나한테 부당하게 대한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거짓말로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이 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사건들도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고죄라는 것도 또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 복도에는 CCTV가 있지만 교실엔 CC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뭐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한테 고함을 지르고 욕설했다라고 아이가 허위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당해도 무혐의 처분받는 거 외에 무고죄로 고소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교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한테 네. 뺨 맞고 저 폭언 당하고 이럴 때 바로 뒷짐지시잖아요. 네. 이게 손이 아이한테 닿으면 네. 또 이게 뭐 아동학대니 또 선생님이 먼저 애를 때렸느니 이럴까 봐 네. 아예 뒷짐짓고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거-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는데 교감 선생님이 뒷짐지고 뒷짐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더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관련해서 지난해 3월에 논란이 됐던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이거 거의 따지는 거죠.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꺼져 있었다고. 와.
이게 가방을 잡았는데 머리카락이 꼬여 있어서 당겨졌다는 거죠. 근데 내 머리채를 잡았다. 네.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 이게 자꾸 넘어가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일이 나는데 보는 사람 영상만 봐도 저도 그렇고 화병이 너무 치솟습니다. 그렇죠.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요. 교사들을 보호해줘야 할 이런 관리자들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교장, 교감 선생님이든지 교권보호위원회일 텐데 이곳에서도 뚜렷한 이 해결 방안을 못 얻는 교사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속초에서 일어났던 일이 대표적인데요. 이 4교시 수업 도중에 한 남자아이가 이 색연필로 책상을 막 두드리자 담임교사가 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에는 책상을 엎으려고 했다고 하고요. 교사가 못하게 막자 책가방으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하고 발길질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선생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까지 계속 이런 실랑이가 이어졌고 결국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현장에 달려왔는데요. 근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라면 사실 아이를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아이를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유, 밥을 먹지 못해서 어떡하냐. 햄버거라도 사줄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을 때리고 침을 뱉는 학생에게 햄버거를 사줄까라는 거는 뭐지 이건? 약간 어르고 달리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예. 어르지는 않았잖아. 그런가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햄버거 사줄까 이러고 달래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랑이가 점심시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장, 교감 선생님은 아이 밥도 안 먹이고 이렇게 했다. 혹시 아동학대로 자기들이 신고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뭐야 겁니다. 얘네 집안이 유력 집안이에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학생, 이 해당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 교사는 아 이거는 교권위를 열어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왜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애들 혼내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 보면 뒤에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러지? 아동학대로 또 신고할까 봐.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일이 생겼다면서요? 이게 작년 3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저렇게 무마가 돼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4월에 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학부모한테 재발 방지 약속까지 받았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이제 이런 일이 있어 다시 안 그러겠다 또 약속을 받았는데 11월에 또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LED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연필로 계속 문제는 안 풀고 낙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계속 낙서만 하면 나너 가르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꺼져. 그리고 너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아이가 욕설을 하고요. 침을 뱉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했던 행동을 아이가 그대로 4월에 주의를 주고 했는데 11월 달에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햄버거 사주거든. 네.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그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보니까. 없죠. 네. 3월에도 안 그러게 하겠다, 4월에도 안 그러게 하겠다, 11월에 똑같은 사건 발생했잖아요. 이 부모가 찾아와서 교사에게 사과는 했지만 더 이상 이 아이는 제가 가르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교사는요. 교권보호위원회에 강제 전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 아이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출석 정지 7일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2시간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든 해당 교사는요. 학교로 돌아가면 또 다시 그 아이를 마주쳐야 된다. 교직을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는 힘든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사명감을 갖고 교사 생활을 시작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회의감이 엄청 들어서 힘드실 것 같아요. 나는 이 학교는요. 네. 저 교장 교감 선생님하고 뭐 아까 뭐라 했죠? 무슨 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네. 이거 이상해요. 여기 이상하고요. 이 아이 집안이 도대체 뭔지 나 그것도 이상해요. 단지 무슨 그 아동학대 뭐 이것 때문에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다시 조사 안 해보나?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거 위원회 조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화가 나네. 화납니다. 예, 또 이거 말고도요. 폭행 피해를 당한 선생님이 오히려 퇴직을 강요받는. 어휴, 이건 정말 더한데? 이건 어떤 사건? 지난해 6월에 광주의 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군이요. 담임교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교실 자리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이군은 제비뽑기로 뽑은 자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넘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차. 5분 동안 계속해서 주먹질을 했고 교사는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라고 하면요. 힘은 아우, 성인 장사예요, 남자와 장사. 같아. 어쩌면 더 셀 그럼 수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사는 폭행을 당하면서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2학년이면 형사재판으로도 회부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저는 이 사건들을 접하면서 왜 교권보호위만 갔을까? 형사적으로도 고소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로 넘어갔고요. 이군에 대해서 퇴학 조치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에서도 명백한 이 교권 침해 사건으로 엄중한 사안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했고요. 이 학생 이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퇴학 처분이 아니라 이 자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습니다. 자퇴랑 퇴학은 이거 다른 너무 많이 다른 다르지 거죠? 않나요? 네. 아,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재조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퇴라니. 자퇴는 정말 다른 게 자퇴를 할 경우에는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냥 나가겠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심지어 징계를 받은 것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이군의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이 피해 교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LED 화면 보시죠. 여기 보면 보내드린 서류에 사인하셔서 송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이제 학교에서 보냈고요. 퇴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기관제 교사 신분이었던 이 해당 교사는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타의로 교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 분별 뭐 이런 애들이 사리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야 선생님을 이렇게 가격하고 실신할 때까지 때릴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하나는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상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선생님이 피해자인데 선생님한테 퇴직을 권고한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퇴직시켰다는 거잖아요. 네. 학생은 그냥 자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거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교사가 강하게 항의했고요. 결국엔 자퇴 처리가 아니라 퇴학 처리로 결국에 마지막은 이 교사의 항의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진짜 저희가 앞서 두 가지 보면서 재조사 해야 될 거 너무 많아요. 요 과정이 너무 이상해, 지금. 네. 이거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5년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 수는요. 2018년 172명에서 2022년 361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피해 교사 수는 총 1,133명에 달합니다. 수업 중에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이 학생이 선생님을 욕하고 폭행하고 이래도 이게 교사가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앞서 봤습니다만 뭐가 마땅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부모는 선생님 탓하죠. 그리고 학교는 또 이거 숨기려고 아동학대 안 되게 하려고 그냥 쉬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교권이 추락한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추락하는 교권을 이렇게 바로 세워줄 장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요, 이 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폭언 폭행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임하지를 않고 각종 제도와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일단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 교사에 대한 폭력 예방 가이드가 있어서 폭력 발생 시에 경찰에 통보하고요, 피해 교사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생에게 손을 못 대게 하는 노터치 정책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폐기하고 학생에게 타당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문제 학생을 교사와 분리 조치한 후에 귀가시킬 수 있고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방임 혐의로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정말 미비했고요. 그러다가 이 지난해 6월 말에 이르러서야 이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또 인성 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라는 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해당 시행령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원들, 학교장이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학업, 진로, 또 보건, 안전, 인성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도 가능하고요. 주의 조치도 가능하고 또 훈육이나 훈계도 가능하다라고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또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교권이 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당한 생활 지도에 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지만 계속해서 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체적 체벌이야 당연히 불어돼야 되는 게 맞지만요. 요즘 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정신적 아동학대. 뭐 소리 지르거나 주의만 줘도 정서적 학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면책권이 부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우리가 봐도 지금 빨리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 입법부가 저러고 있으니 이런 게 되냐고요. 참, 그리고 부모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서 봤습니다만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가 와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진짜 뭐가 아이를 위한 일인지 부모에게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를 위한 그 네. 참 교육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8시 16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돈 얘기 좀 하죠.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요.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 가서 좀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무턱대고 내려갔다가는 그 적응 못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 오늘 차근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지금 강서구에서 계속 34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가운 도시 남자 신인선입니다. 차도남. 우리 차도남인데요. 우리 소장님은 혹시 도시, 시골 어느 쪽이세요? 저도 시골에 내려가 보면 참 마음도 편안해지고 뭔가 귀농이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 하루 이틀 벌레 시달리고 뭐 이러면은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도시가 좋죠. 예, 그런데 우리 누구든 이제 귀농에 대한 낭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귀농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이렇게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도 있지만 뭐 부모님에게 농지를 상속받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시골집을 물려주신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귀농을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사연 내용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연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신도시 저거주정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겐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신데요. 며칠 전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인선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냐? 나도 이제 늙었는지 힘들다.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삶도 나보다 잘 타시는 양반이 말이야. 이제 농사일도 힘들고 나도 그냥 경로당이나 다니면서 예쁜 할머니나 좀 만나고 이렇게 살아야겠어. 아버지, 아직도 여전하시네. 주책이셔요. 뭐야 임마. 아버지 근데 제 나이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놈 저놈 하십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목소리 짱짱하신데? 아직 안 늙으셨어요. 제가 이 큰일 좀 끝나면은 금방 내려갈게요. 그냥 있잖아. 잠깐 들리지 말고 짐을 싸서 내려와. 내 심심해. 고향 떠난 지 언젠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 서울이 제 집인데요. 이놈아, 나 죽고 나면 농사는 누가 져? 땅 이거 다 물려줄 테니까 내려올 준비해. 땅. 아버지가 70이 넘으시더니 기력이 쇠하셔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사실 저도 퇴직 후 고향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릴 적 떠나온 시골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분 연기력이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몰입했는데 아니 근데 땅 주신다고 하면 가야죠. 이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인데. 대본 보면서 네. 99% 솔깃했습니다. 네. 땅이라니. 아니, 근데 내가 어릴 적에 살던 네. 그 시골 마을과 내가 가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 농사도 짓고 뭐 하고. 네. 그야말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모르면 막막하죠. 예, 이 땅 주신다는 얘기에 이제 솔깃해가지고 마음이 꿈틀꿈틀거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단순히 우리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갈 때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물며 이제 귀농 귀촌이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삶이 생활이 달라지는 건데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귀농 귀촌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하셔도 될지 이 사연의 그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50대 남성이고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후에 귀농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좀 보면요. 퇴직금 4억에서 5억 원 예상, 또 경기도에 8억 원 아파트가 자가로 있으시고요. 시골 내려온 뒤에는 물려받은 땅으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 농지 3,305제곱미터 시골집, 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으십니다. 또 농사 외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문의를 해주셨어요. 시골집이 있네. 와, 요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사실 수 있지 않나요? 시골은 수도권보다 일단 집값은 싸고 집을 팔지 안 팔지 모르겠지만 팔면 8억, 퇴직금 4, 5억 정도면 뭐 기가 막힌데요. 근데 요즘 시골집도 제법 비싸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져봐야 돼. 어딘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을걸요. 네, 맞습니다. 뭐 요즘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사람 없다, 시골에서 사람이 막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골 땅이 오를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산 좋고 물 좋고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곳의 땅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시골마다 가격은 다르겠지만 자연경관 좋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평당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넘게 거래되는 곳들도 있어요. 평당 100만 원이면 50평이고 165m 제곱 주택 지으면 5천만 원. 요게 주택을 지을 때는 딱 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9평이라는 단위를 썼을 때 30평의 집을 지을 거야 그러면 30평의 땅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면적이 있습니다. 땅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폐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전체 땅의 면적 중에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땅에 60제곱미터짜리 집을 짓는다 이러면 이제 건폐율은 60%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이 건폐율 규제가 다릅니다. 도시 지역은 50에서 70%인 반면에 그 외 관리 지역은 20에서 40%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해도 이 집을 좀 작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폐율 20%인 곳에 40평짜리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땅이 200평짜리는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00평을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661제곱미터인데 이 토지 비용만 하더라도 한 2억 원 넘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집 짓고 이것저것 하게 되면 뭐 3억 원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땅값과 주택 건설 자금 이런 거 등등 포함해서 한 5억 원은 훌쩍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경우 지금 퇴직금을 4억에서 5억 원 정도 예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집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 다 들어갈 게 없는 게 시골에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네. 요거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하고 땅값은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쓸 수가 있을 텐데요.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상속과 증여, 이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지금처럼 내려와라, 땅 물려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 땅을 살아생전에 물려준다 라고 한다면 증여가 돼서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집이 뭐 시골집이니까 싸서 1억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에 대한 과표를 따져보시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10%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아닌 아예 그냥 상속을 해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는 걸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공제가 더 커요. 그런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상속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여든 상속이든 어쨌든 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든 세금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의 가치가 그럼 얼마냐? 아까 집은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이 땅은 그럼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이 시세 같은 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그런데 이 시골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는 뭐 공시가를 적용한다거나 감정평가액을 따지게 됩니다.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주변에서 거래가 없다는 가정하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20만 원, 1000평이니까 2억 원 정도 할 텐데요.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니까 증여세가 2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근데 상속을 하게 되면 뭐 농지 2억 원, 주택 1억 5천 합쳐서 3억 5천만 원인데 5억 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농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상속세 걱정은 없는데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몇만 평씩 짓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좀 농사 지음 대를 이어서 지으세요 이렇게 장려하는 차원에서 30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영농상속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2년 이상 같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만약에 물려받을 땅이 있고 귀농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면적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집과 땅은 해결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뭐 아버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금부터 지을게요. 뭐 시작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농사를 갑자기 지으라고 하면 이게 배운 적이 없으면 막막한 거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화초 하나 기르는 것도 사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사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자격이 필요하긴 한데요. 농사 짓는 것 자체로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 경영체라는 걸 등록을 해야 이런저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퇴비를 살 때도 일반적인 가격의 한 4분의 1 수준의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뭐 농기구 같은 거, 뭐 농약 같은 거를 살 때도 이 부가세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면 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정보 얻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농사를 지으려면 농업경영체, 요거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 근데 시작하는 자체에 바로 농업등록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농사를 지으려고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려면 농사를 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나 혼자 농사를 시작한다 그럼 그 첫 해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니 내 돈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 미리 내려가셔서 아버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농업인이다, 농사 짓고 있다 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직접 본인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시골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은 귀농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농지부터 살 생각을 하십니다. 농지부터 사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농지은행에 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업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뒤편 LED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요걸 써서 해당 지자체에 내게 되면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 농지를 취득할 거냐, 그리고 요 뒷장에는 뭐가 있냐면 누구와 농사를 지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것이다라는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농지 취득해도 됩니다라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경매를 신청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경매에 낙찰이 됐을 때 그 자격 증명서를 일주일 이내에 내야 돼요. 근데 이거 신청서를 써가지고 그 자격 증명이 나오는 게 2주가 걸리거든요. 농업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상 농업인이 아닌 상태에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경매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근데 이걸 해서 다 취득하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고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사실 시골에 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고도, 일을 하지 않고도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쉬운 게 있어요. 아무튼 뭐 우리 소장님 방금 편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제 나는 농사 못 짓겠다,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그 또 땅을 팔기는 아쉽거든요. 평생을 함께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데 그렇게 농지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주택연금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네.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평생연금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소일거리 하시면서 끝! 고민 끝. 끝인데요? 해결.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자, 무엇일지 LED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농지연금이잖아요. 쉬우세요? 그 쉽게 말해서 농지에 땅이 있어야겠죠. 땅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 맞습니다. 하나는 맞아요. 농지. 땅이 있어요. 예, 그렇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그 있잖아요. 주택연금은 그 집에 살아야지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호. 농지니까 농지에 살 수는 없고 농지 근처에 농지 근처에. 나는 아니요, 살아야 그러면 된다. 뭐야?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는 안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갖고만 있으면 된다 하셨는데.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이 연금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아야 된다.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된다. 얼마나? 알겠다. 우리 그 연금 그 국민연금 65세니까. 네. 65세? 아니야, 근데 주택연금은 55세거든요. 네. 그럼 그 다 중간 다르구나. 60세. 그러네요. 그 가운데 어디서 손을 좀 맞춰보면 어떨까요? 네. 4세? 나이가 그럼 55에서 65세 그 어디쯤이겠네. 네. 정답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정답 공개해 주세요. 60세 이상. 맞췄어. 요거 중간이네. 맞췄어. 60세 이상. 정말 국민연금이랑 주택연금 딱 사이네요. 예,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5년씩.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농지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65, 그러니까 주택연금 55, 60, 65 이렇게 되네. 간단하게 예. 결정해버렸네. 기억하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그 신청 당시에 만 나이가 어디냐, 몇 살이냐 요걸 따져보는데 이 농지연금은 재미나게도 신청하는 그 해 말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60세, 올해 만 60세가 되는 나이긴 한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59세야 라고 하더라도 12월 말일을 기준하게 되니까 1964년생이신 분들은 올해 다 이제 60세로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조건 뭘까요? 또 한 가지 조건. 지금 봤을 때는 농지연금이니까 농부여야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농지가 있고 60세 이상인데 아까 나왔던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에 살면서 농지 땅 사놓고 이걸로 연금 돈만 받으려고 받으면 그러면 안 안 될 거 되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든지 그 옆에 살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슷한데 영농 경력입니다. 진짜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었느냐,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영농 경력 5년 이상.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인 경력이 있어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평생 동안 영농 경력이 합산 몇 년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 지은 농사 경력이 5년 이상은 돼야 되는 건데 연속해서 5년은 아니고 난 20살 때 잠깐 1년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지었어. 그다음에 뭐 나중에 한 50세쯤 돼가지고 농촌으로 내려가서 한 4년 저 농사를 지었어. 그럼 이것도 다 합산이 되거든요. 이런 걸 합쳐서 5년이라고 한다면 자격이 됩니다. 요즘에 그 좀 주말 돼가지고 주말 농장, 가족 농장, 예. 텃밭 그 상추 가꾸기 네.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저 한 2년 정도 상추 이런 거 해봤는데 이런 것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안 되겠지. 아쉽지만 2년. 예, 영농 경력이 인정되는 건 이 농지대장, 첫 번째는 농지대장을 봐요. 이 농지대장이라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떼보면 이 집이 지어졌을 때부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대출은 어디에 얼마나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농지대장이라는 것도 마치 이 농지의 등기부등본 같은 겁니다. 이 농지가 언제부터 있었고 여기에 누가 어떤 농사를 지었느냐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 이름 김현우가 몇 년 동안 올라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합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단위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이런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논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직불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자금들이 있죠. 이런 직불금 받은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농업인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들을 다 채워서
합산 5년이 된다라고 한다면 농업인 이 5년 경력을 인정받아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진작에 이런 경력이 없으면 내가 돈 내고 농지를 내 이름으로 사도 연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당장에 받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연금의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농지가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나 과거에 농업 이 이력도 있어. 그럼 바로 농지 취득해서 이거 신청해야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보유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농지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직선 거리가 30km 이내여야 됩니다. 제가 서울 살고 있는데 저 농사 짓습니다. 제 땅이 저기 전남 뭐 한평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지. 예, 아치면 뭐 내가 농사를 지러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이런 건 안 되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30km 이상 떨어진 농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농지 근처로 이전해 놓고 이런 건 안 된다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전 작업이 좀 많이 좀 필요하네요. 예. 아유, 근데 이게 또 다 준비가 됐어요. 네. 다 모든 걸 다 이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해요. 네, 중요하실 텐데요.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그런데 농사를 짓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농지 같은 경우에 우리 주택연금은 시세를 따지잖아요. 근데 농지는 시세를 따지기 어려우니까 공시 가격의 100%를 기준합니다. 근데 공시 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 억울할 수 있으니까 감정가액의 90%, 공시가의 100% 혹은 감정가의 90% 둘 중에 유리한 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감정가액이 공시가액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 돈이 들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연금을 받는 방법은 이 종신형, 그러니까 평생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을 두고 5년,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기간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가입 연령과 뭐 유형에 따라서 농지연금의 금액이 다른데요. 한번 표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65세 때 농지연금을 신청한다 그러면 농지 가격 1억 원당 평생 3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농지 가격이 아까 공시지가 2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안 받고 공시지가로만 한다 그래도 77만 원을 연금으로 쭉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제가 자꾸 태클 걸어서 좀 죄송한데 네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농지연금은 받고 싶은데 농사는 짓기 싫어요. 너무 뻔뻔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농지연금이라는 게 이 농촌에서 농사 오래 지신 분들,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좀 보장해주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농사를 계속 지세요 어르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농지를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해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임대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이 농업소득을 일으키셔도 되고 아니면 남한테 빌려줘서 임대소득을 일으키셔도 됩니다. 이게 뭐 농지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매칭을 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딱 종합해 보건데 사연 주신 분은 네. 귀농해도 될까요? 결과 네.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보유주택은 시골에 내려갈 경우 팔지 않고 월세로 돌려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고정수익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요. 아버지 시골집과 농지로 주택연금 월 30만 원, 농지연금 월 77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셨을 때 추가 소득이 생기겠고요. 퇴직금 역시 연금으로 10년을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월 4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 소장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달려가겠는데요. 시골 가요. 가시죠. 예, 지금 기분은 좋은데 사실상 저희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것저것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면 또 그 기왕에 살고 계신 이웃분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가 꽤 많이 내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충청 이남에 내리던 비는 현재 서울까지 와 닿았고요.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와 강원 북부에 120mm 이상, 서울 등 중부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전국도 최대 80mm 예상됩니다. 네, 현재 중부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텐데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람도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특히 해안가와 산간에는 초속 20m에 이르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비가 강하게 오는 중부는 더위가 주춤합니다. 서울 25도, 강릉 24도에 머물겠고요. 광주 31도 등 남부는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비는 내일 낮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제법 올 것 같습니다. 네, 크고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매년 장마 때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사고가 있거든요. 오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